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이 구호를 많은 교회들이 선교 구호로 그동안 외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어떤 동기에서 그런 구호를 외쳤는지 알지만, 무의식 중에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서 보내든지 입장에 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헌신도가 가는 선교사보다는 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가는 선교사의 들러리 역할,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보내는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서 퍼스트 클래스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컨드 클래스 기독교인이 되는 듯한 이런 부작용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세상에 파송받은, 그래서 세상에서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사도라는 단어가 선교사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는 사실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옳고, 우리 각 성도들은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 해외 선교사로 가든지, 그렇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든지, 남미로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적 사명 가지고 나에게 맡겨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게 회사의 선교사로 가든지, 가정의 선교사로 가든지, 학교의 학생으로 선교사로 가든지,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어제 말고요, 예전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역시 목사님은 1.5세라 한국말의 그 문법하고 그 뉘앙스를 잘 모르신다고, 가든지 아니면 하면 다른 게 나와야지 또 가든지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 않았느냐고. 해외로 가든지, 그죠? 선교사로, 아니면 우리 삶의 현장으로 선교사로 가든지, 그런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선교사로 가는, 세상으로 파송돼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가려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해외 선교사 가려면은 그 나라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그건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지만, 그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짐으로써 세상을 바라볼 때 가지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었잖아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교사가 되고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그뿐 아니라 선교사로서 가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면, 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가지시는 이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이거 가져야 되는데요. 여기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는요, 창자라는 단어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창자가 꼬이는 거죠. 저 무리를 볼 때 너무 불쌍해가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단장지애라는 말을 아시나요? 단장, 장이 끊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혜. 그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데리고 갔더니 어미 원숭이가 계속 울면서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따라오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그 배를 갈라보니까 그 어미의 창자가 다 토막토막 끊어져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단장지에, 그 마음 없이는 여러분 사역, 선교사 사명, 교사, 부모로서의 역할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탕자 이야기 가운데요,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표현이 있거든요. 측은히 여겨. 그 측은히가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 불쌍히 여겨졌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할 때 있잖아요.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 사람
지나가고, 근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사마리아 사람이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그래요. 불쌍히 여겨. 누가복음 7장에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게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 불쌍히 여김에서부터 주님의 이 치유 사역과 가르침의 사역과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불쌍히 여김의 깊이가 여러분 우리가 가서 만나서 사역하는 대상의 변화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 먹지를 못해요. 물을 마시지 못해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받지 못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맹수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가정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부모의 이야기, 또 교사로서의 이야기, 또 우리 2세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창자가 꼬이는 듯이 아픔, 그런 것이 있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처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형편, 처지, 그래서 1세 교회로 2세를 향한 그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삶의 컨텍스트를 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인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삶의 컨텍스트, 삶의 정황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텍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텍스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정황, 그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텍스트는 컨텍스트에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돼요. 컨텍스트와 상관없는 텍스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말씀 연구는 잘해왔어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고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텍스트 연구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잘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우리 자녀 세대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컨텍스트 연구는 많이 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교재 중에 데이비스 쿡이라는 교재, 한때는 한인교회에서 한 70% 정도 한인교회들이 사용하던 주일학교 선데이 스쿨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데이비스 쿡이라고. 근데 이 같은 퍼블리셔에서요, 출판사인 쿡 퍼블리셔에서 백인 교회를 위해서 나온 것이 그 데이비스 쿡이었고요. 같은 출판사에서 흑인 교회들,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들을 위해서는 에코라는 커리큘럼을 따로 만들어서 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에코라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를 위한 주일학교 교재에는 커버부터 벌써 흑인 아이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 내용에는 뭐 예를 들면 출애굽해서 나온 이야기, 이런 어떤 노예 해방 이야기, 그리고 예를 들어도 그 미국에서 흑인들이 그동안 겪어왔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이렇게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텍스트를 두고도 적용이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인교회는 지금 이민 역사가 120년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하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G2G 코디아라는 기독교 교육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이민교회 1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어로 된 청소년 커리큘럼 3년 과정,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출판식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오늘은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그랬어요. 출판식 할 때, 그 교재 출판식 할 때. 왜 슬프냐? 120년 만에 처음 이런 교재가 나왔다라는 건 참 수치다, 슬픈 일이다. 그 전부터 나왔어야 우리 전 세대들이, 우리 지금 다 자란 2세들도
이런 컨텍스트에 맞는 공부를 하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나와서 이거 너무 슬프다 하면서 교재 출판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 삶의 현장이 어떠한가? 우린 지금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이민 1세니, 1.5세니, 2세니 하는 이런 개념들 자체가 벌써 우리가 처해 있는 컨텍스트가 이민자로 이루어진 이민교회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동안 그러면 우리 이민교회에서 나름대로 이민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민자들이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민자들이 독특하게 가질 수 있는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저는 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저 1.5세 목회자로서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누군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학문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걸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건 이런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프린스턴 학교의 이상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여기서 가깝죠. 프린스턴에 계시는 이상현 박사님 분이 순례자 신학이라 부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민자들은 순례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내러티브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민자들은 순례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갈 곳은 본향이 따로 있다. 이제 이러면서 하늘에다 소망 두고 살자. 우리가 이민자로서 여기서의 삶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 소망 두고 사십시다 하면서 신앙적으로 위로 주고 정신과 정서적으로 많은 위안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주 유니버시티의 이정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거기보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민자들은 순례자들이다가 아니라 이민자들은 주변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정영 박사님이 쓴 책, 그 말지널리티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국말로도 보니까 번역이 됐어요. 마지널러티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제목이.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그 뼈대로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겠는데, 이 박사님이 변두리성, 주변성의 정의를 시대의 발전적인 개념으로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 변두리성,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변두리성, 그리고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 변두리성, 이렇게 이제 나누셨어요. 저는 이게 시대적으로 발달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민자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보았는데, 전통적 의미로서 classical definition of marginality, 전통적 의미에서 변두리성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20세기 초기에 미국에는 동부에서 남부 유럽에서, 동부 유럽, 남부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기예요. 그러니까 1900년, 1901년 뭐 이제 그때쯤이요. 대공황 있고 했을 때 그때쯤인데, 동부 남부에서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니까 미국에 사회적으로 숙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숙제냐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빨리 미국 사회에 융화시켜서 미국 사람 되게 만드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스라엘 쟁윌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미국 사회를 그리는 이미지가, 아주 유명한 이미지리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멜팅팟이신 거예요. 미국 사회는 멜팅팟 같다. 남부 유럽, 동부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멜팅팟에 녹아져서 결국은 아메리카나이즈 된다.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빨리 동화되라라는 거예요. 동화가 키워드였습니다. 빨리 동화돼서 미국 사람 같이 되라. 근데 여러분, 개중에는 미국에 10년, 20년, 30년 살아도 영어도 계속 어렵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30년 미국 살아도 영어가 여전히 힘들고, 그렇죠? 여전히 밥 먹을 때 김치 먹어야지 되고, 가지고 완전하게 미국화되지 못하는, 아메리카나에서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중심부, 주류 사회에 같이 끼지 못하고 변방에 밀려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민자들 중에는.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화에 실패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쳐서 한 말이 뭐냐면 또 주변 사람이다 그거였어요. 저 변두리 사람. 여러분 변두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서울 중심부 살지 않고 뭐 경기도 변두리 살았다 할 때 그 변두리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동화되지 못한, 동화에 실패한 이민자들을 가리켜서 주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이 이 주변성의 전통적인 의미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의미는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상당히 부정적이죠. 욕한 거잖아요. 실패자다. 너는 이 사회에서 낙오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중심부는 소위 우리가 와스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와스프가 뭐예요? White Anglo-Saxon Protestant이죠. 그래서 백인이고 앵글로색슨 주로 영국계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들인데 저 사람들이 당신들은 주변 사람이다. 저걸 미국 사회라 그랬을 때 그저 저렇게 가장자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미국에서도 동화에 실패하면 저렇게 주변으로 밀려나지만 한국 사회를 또 하나의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 중심부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외국 나와서 사는 동포들이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저렇게 주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볼 때, 한국 중심부에서 볼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중심부예요? 아니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리는 바로 저 자리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저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한국에서도 볼 때 우리는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LA에서 좀 살았었는데 LA에는 할리우드 볼이라고 큰 야외 그 콘서트장이 있어요. 할리우드 볼.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콘서트를 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연예인들이 LA에 와가지고 거기서 콘서트 할 때 그 콘서트 이름을 뭐라 그랬느냐면 LA 교포 위문 공연 이렇게 불렀어요. 위문 공연. 우리가 군인도 아닌데 위문해 주러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 외국 나가서 사는 저 불쌍한 사람들, 그죠? 가장자리, 그 사회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러 간다. 가지고 트로트 가수도 오고, 뭐 아이돌 가수들도 오고, 다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들이 와가지고 콘서트하고 가고 그랬었죠. 우리의 자리는 저렇게 가운데 자리, 낀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저 자리는 적어도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 주변성에 의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닐 위험성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비트윈의 자리인데, 그래서 이정영 박사님은 저걸 인비트윈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저 자리는요,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닌 개벼,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닌 개벼 라고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딱 저런 거예요. 이거 누워 있는 것도 아니요, 서 있는 것도 아니요. 애매한 자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정현 박사님은 저 인비트윈 모델을 또 뭐라 그랬냐면 그렇기 때문에 neither nor 모델이다 그랬어요. neither nor,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리.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저 자리에 있게 되면, 특히 우리 자녀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자라면서도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난 한국 사람도 아닌 느낌이 들고, 우리 2세들이 한 교회 오면은요, 인사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1세 어르신 보면은 이렇게 깍듯하게 이렇게 인사해야지 되고요. 지들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저분이 1세인가 2세인가 애매한 분들이 계실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저는 스테이크 먹을 때 스테이크하고 항상 파절이하고 김치를 같이 넣고 먹어요. 스테이크만 먹으면 너무 느끼하고, 그래서 항상 파절이 같이 넣고 먹는데 먹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뭔가.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은 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 자리에 있을 때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와요.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티네이저 때는 정체성의 위기 때문에 제일 힘들어할 때인데, 거기에다가 문화적으로 저렇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곳에서 자라면서는 필연적으로 저 과정,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가 오면 뭐가 문제냐? 낮은 자존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 자리가 그래서 위험한 자리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잖아요. 83년도인가 84년도에 이거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때 한국일보에 난 사건인데,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일보에서 읽었던 기사에 난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줄 알았으면 그거를 세이브해 놨다가 보여드릴 텐데, 이거 진짜 있었다고. 근데 뭐 저도 어렸을 때니까 이제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미국에서 자란 2세가 스탠포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살게 됐는데, 기숙사 룸메이트가 보니까 인도에서 온 유학생인 거예요. 근데 유학생이 인도에서 왔는데 막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이러니까는 학교한테 그 룸메이트를 좀 바꿔달라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한인 2세가.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 방에 가서 거울 봐라, 너랑 걔랑 똑같이 생겼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귀던 백인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느냐면, 이제 우리는 학교도 다른 곳으로 가게 됐고, 고등학교 때는 같았지만 대학교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됐고, 그다음에 네가 동양인으로서 가지는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또 그러는 거 너 이제 보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 좀 헤어지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간 지 첫 학기에 인종차별 당했죠. 여자친구한테 차였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닌가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디를 갔느냐면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한인 학생의 모임에 간 거예요. 한인 학생의 모임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다 유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가자마자 너는 한국 애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그 한국 학생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임에 갔다 오고 일주일 후에 자기 방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닌가 봐, 한국 사람도 아닌가 봐. 거기다 물론 다른 요소들이 있었겠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인종차별 당하고 한 모든 것이. 근데 여러분, 저게 그 정체성의 혼란, 그래서 생겨나는 낮은 자존감, 그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서 생겨난 일이거든요. 물론 극한 예입니다만 정도의 차이는 다 있어도요, 여러분, 저 과정을 필연적으로 다 겪는다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 과정을 겪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07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버지니아 텍 다니던 조승희 군 사건 아시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저런 케이스죠. 30여 명을 사살하고 결국 자기도 총기 난사로 자살했는데, 조승희 군도 8살에 한국에서 이민 와서 자란 전형적인 1.5세대예요. 부모님은 세탁소 운영하셨고요. 어머님이 교회를 한두 번 나가셨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착실히 잘하신 분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조승희를 데리고도 한인교회에 나가고 했는데 얘가 그 안에서 끼지 못하고, 그렇다고 미국 친구들하고 뭐 잘 지내고 그 사회에서 잘 지냈느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중간에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으로 세상을 향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만 거예요. 그 친구가 쓴 글들을 읽어보면은요, 세상을 향한 혐오, 여성들을 향한 혐오, 이런 게 아주 대단했거든요. 저걸 여러분 긍정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하면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저 자리에 있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좀 필연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의 자존감 형성, self-esteem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나에게 있어서 significant other로 불려지는 사람, 그렇죠?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 significant other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뭐라고 평가하나, 이게 그 사람의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5살짜리 꼬마애한테 있어서 significant other은 누굴까요? 뭐 5살짜리는 당연히 부모님이 significant other이겠죠. 근데 그 엄마가 5살짜리 꼬마한테 맨날 머리를 이렇게 줘 박으면서요. 이놈의 자식은 돌대가리 해가지고 막 지 아빠 닮아가지고 돌대가리야. 맨날 이러면 얘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아이의 significant other이 그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는가가 그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티네이저 소녀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이제 그때 되면 부모님보다도 남자친구가 훨씬 더 중요한 significant other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하루는 와가지고 너 이렇게 살쪘어? 너 이제 살쪄서 안 만날래? 이러면 얘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확 깨지는 거죠. 예, significant other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나. 두 번째는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 society's value system이 한 사람의 자존감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요. 제가 그 80년대 초반에 와이오밍에서 좀 살았는데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흑인들이 하나도 없고 동양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줄렛 와이오밍. 그 동네에서 동양인이라고는 유색인종이라고는 우리 가족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쇼핑몰에 가면은요, 조그만 백인 아이들이 졸졸졸 따라다니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찔러보고 그랬어요. 동양 사람 처음 보니까. 그런데 이제 걸어 다니다가 우리 반 아이들을 만나거나 이러면은 같이 계시는 부모님이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막 혼자 멀리 가면은 뒤에서 저희 엄마가 성환아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럼 또 그게 그렇게 창피했어요. 왜 그렇게 부모님이 창피했는지 그때 당시 잘 몰랐어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피플스 매거진 있잖아요. 매거진을 하루는 같이 이렇게 보는데 동양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둘이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You ugly 그러고 넘겼단 말이죠. 동양 얼굴을 보면서 You ugly를 왜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이 백인이고요, TV를 켜도 항상 이 금발의 파란 눈에 다리 길쭉길쭉하고 36, 24, 36 이런 몸매,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무의식적으로 저게 아름다움, 멋있음의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문 열고 딱 거울에 선 내 모습을 보니까 뭐가 서 있어요? 얼굴에는 여드름이 막 나죠. 머리는 새카맣죠. 눈은 짝찢어졌죠. 다리는 숏하죠. 그러니까 이 society's value system,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내 자신을 평가해 보니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하면서, 우리 2세들을 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 아까 전에 인비트윈, 그래서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낮은 자존감 문제, 정체성의 위기 문제, 저거를 긍정적으로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최고,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첫 번째, help them make God their significant other.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significant other로 여기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부모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significant other이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139편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기묘하심이라. 우리 전에 가졌던 개역 성경에는 신묘 막측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망측한 소린가, 무슨
의미인가 잘 몰라가지고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자녀들 창조하실 때 fearfully,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대단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막 이렇게 두려움으로,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막 떨리는 마음으로 fearfully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wonderfully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셔야 돼요. 같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더냐 질문해 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건강한 자존감, 신앙 안에서 자라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속한 사회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biblical value system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방법, 수단 동원할 수 있어요. 가정 예배도 필요할 것이고요. 자녀들과 끊임없이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교회에서 교육부가 잘 돌아가도록 후원하고 돕는 것도 필요하실 것이고요. 전도사님들 늘 격려해 주시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significant other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녀들의 삶의 가치, 기준이 성경적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적긴 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제일 위험함은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그리고 온갖 부정적 감정에 시달려서 파괴적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필연적으로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다 겪게 되는 저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극복해냈을 때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긴 자리가 그러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자리이기만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 자리는 깨지는 자리고요, 약함의 자리예요. 근데 깨지고 약한 자리는 돌려놓고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자아가 무너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청소년기 때 겪게 되는 저 정체성의 위기 때문에 무너지고 깨져서 거기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굉장히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극복됐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점심 시간에 그 캐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는데요. 점심 그 캐페테리아가 다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 라운드 테이블마다 이제 그 앉는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제일 그 부러웠던 자리는 그 풋볼 선수들 있잖아요. 등치 큰 백인 아이들 쭉 앉아 있고요. 그 테이블 옆에는 치어리더 여자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네들끼리는 왔다 갔다 하고 사귀고 뭐 이런 거예요. 이쪽 뒤편으로는 흑인, 무시무시한 흑인 그 형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제가 앉았었던 자리는 여기 이제 아버지 바리샵 하는 거 물려받겠다고 대학 가기를 포기한 백인 아이 하나 하고, 흑인인데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트럼펫 들고 다니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안경 두꺼운 거 끼고, 소위 널드라고 부를 수 있는 딱 그 타입인 흑인 아이.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끼지 못한 흑인 아이죠. 그리고 그때 저희 집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트레일러 하우스 아시나요? 트레일러 팍에 있는 트레일러 하우스에 살았는데, 그 트레일러 팍 동네에서 같이 학교 걸어오던 아이들 2명이 더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던 그때. 그러니까 그 테이블은 지금 생각해보면 루저 테이블이죠. 근데 거기 있으면서 늘 그렇게 전애들이 부럽고 저기 끼지 못함이 안타깝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을 가지게 되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깨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 그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신앙적으로는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변두리성은 그 개념이 약간 달라져요.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있기도 했지만 동남아, 아시아하고 남미에서 또 이민이 대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그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이 맞죠. 왜냐하면 절대성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을 부정하고 상대적이다.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여러분,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느냐면 미국 사회 중심부에 있던 그 와스프들을 향해서 왜 니네들이 항상 중심이냐? 왜 니네들이 항상 기준이냐? 그리고 왜 내가 자라온 문화와 언어와 배경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서로 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민자들 스스로 더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미국 사회가 여러분 멜팅팟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미국 사회를 그리는 이미지는 그동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뭐예요? 샐러드볼 얘기하고, 그죠? 버페 플레이트 얘기하고, 샐러드볼은 이것저것이 다 섞여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더 이상 동화되라고 요구하지 않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에트닉 헤리티지나 백그라운드를 잘 유지해서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동화가 아니라 조화, 할머니를 이루는 것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죠. 키워드가 그래서 조화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이해가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중심부가 동화에 실패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주변 사람들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가운데 자리에 있는 저 사람들 스스로 그래 나 주변 사람이다. 그걸 이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다. 저걸 이제 in both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정영 박사님은 저걸 both and 모델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I am both Korean and American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던 거, 스테이크 먹으면서 파제리까지 곁들이는 거, 그게 왜 나빠요, 그죠? 그런 창조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한테서밖에 안 나와요. 그런 퓨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일이죠.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다 태어났는데 지네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 웃기다니까요. 큰애가 동생을 막 때리니까 동생이 Stop 때ring me 형 이러고요. 막 창조적인 언어를 막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이래요. 저 창조성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Both and. 여러분, 우리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자막 없이 다 보잖아요. 그죠? 미국 영화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특권입니다.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 자리, in both. 나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점점 이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에 파고드는 이런 걸 이제 그 중심부를 향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1988년에 한국에서 그 올림픽이 있고 나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한국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물론 있기는 했지만 그 한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대대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그 올림픽 이후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스로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이미지나 이런 것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어만 잘하면 돼 그랬었는데 이제는요, 한국말도 잘해야지. 혹시 알아? 네가 나중에 삼성에 가서 일할지? 먼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 LA에는 남미에서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로 이민 갔다가 다시 또 LA로 이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미에서 그렇게 들렀다 LA로 이민 온 사람들의 자녀들, 2세들은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2세들은 한국말을 정말 못하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한동안 고민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남미로 이민을 가면 여러분, 남미 문화보다 한국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인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한국 문화나 한국말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요. 그리고 애들이 미국 오니까 한국말을 잘해요. 스페니쉬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근데 미국에서 자라는 애들은요, 우리가 요즘은 한국말 가르치는 중요성을 그래도 많이 알지만 전만 해도 어떤 부모님들은 한국말 안 해도 돼, 영어만 잘하면 돼, 뭐 이러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자랐던 교회가 저쪽 볼티모어의 민족장로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민족장로교회. 이름답게 교회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주일학교도 영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영어 예배가 없었어요. 무조건 한국말로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뭐 복음은 자신의 심중 언어, first language로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회 철학하고는 지금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서 자라는데, 거기에 어떤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한 분은요, 저를 볼 때마다 손잡고 흐느끼는 투로 맨날 그러셨거든요. 너는 한국말 정말 잘해서 좋겠다. 한국말 잘하니까 얼마나 좋니? 저는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어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말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자기 언니 초청으로 이민을 왔어요. 언니는 백인하고 결혼하셨고요. 근데 이민을 오자마자 자기 아이들이 빨리 영어 배우라고 자기 언니 집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시 데리고 왔는데 얘가 한국말을 못하네. 가지고 그때서부터 아이가 다 자라서 결혼할 때까지 대화다운 대화를 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는 영어를 못하고 아이는 한국말을 못하고, 그래서 밥 먹었니? 뭐 맨날 학교 잘 갔다 왔어?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한이 된 거예요. 가지고 한국말 잘하는 아이를 보면 붙잡고 맨날 우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저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 자기 이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 모델의 위험도 있어요. 저 모델의 위험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주류 사회에 파고들어서 성공하는 것이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신앙마저도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신앙은 도구고 자녀들의 성공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실 때 그 목적으로 부르신 건 아니시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예, 좋죠. 좋은 학교 나오는 거 좋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수단이고, 그것을 수단으로 세상에 파송받아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적 사명 감당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둘을 합한, in between하고 in both를 합한 모델이, 그래서 저것의 조화,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in beyond 모델이죠. 그래서 저 모델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신앙적으로 잘 극복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는 그 자리예요. 그 두 자리에서 다 신앙적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저 자리에 가게 되면, 저 자리는 어떤 자리냐? 저 자리를 이제 이정영 박사님은 in beyond 모델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 자리는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원을 그릴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저 원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 자리는요, 창조적인 핵이라, creative core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창조적 중심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저렇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원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다 보면은요, 저런 그림이 가능해지겠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누가 중심이고 누가 변두리에 있어요?
그 누구도 중심도 아니고 그 누구도 변두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너 변두리 사람이다 뭐 이야기하고 혹은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럴 수가 없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저 변두리에서 창조적 중심이 되었던 인물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면은요, 두 나라, 두 문화권, 두 언어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죠? 다른 문화권에 가서 살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죠. 모세,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히브리인 어머니에게서 히브리인 교육을 받았어요. 다 두 문화권, 두 언어권.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느헤미야, 바사국에서 술관원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돕잖아요. 다 에스더, 예수님의 12제자, 로마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처해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고, 바울, 로마 시민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이 다 이렇게 두 문화권, 두 나라, 두 언어권 이상에서 인비트윈을 경험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인보스를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인비언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기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은 그래서 어디서 나온다? 이민교회에서 나온다. 이민교회에서 나온다.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인물이 안 나와요. 자잘한 인물은 나올 겁니다. 미국 교회에서 자잘한 인물은 나올 겁니다. 정말 큰 인물은 어디서 나와요? 저 경험을 in between, in both, in beyond의 경험을 철저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경험을 하고.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완벽한 주변인의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계벼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지만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변두리, 정말 천한 나사렛, 거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거기서 사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정영 박사님에 의하면은 여러분, The New Marginal Person Par Excellence라고 불렀어요.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주변인이셨다. 그리고 그분의 역할은 저렇게 하늘과 땅의 사이에서 연결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저 자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저렇게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고리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변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이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지는 가능성이 있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모님 세대가 1세 교회가 2세대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고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요,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미국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선거 문구 하나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이메일하고 셀폰 텍스트 메시지가 문구로 퍼져서 어떤 선거 전문가는요, 이 문구 때문에 거의 투표하지 않았던 흑인 젊은이들이 선거장에 나섰고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대세가 결정됐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 선거 문구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이지라는 흑인 힙합 가수가 썼다라는 설도 있고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그 선거 문구가 이래요.
저 텍스트 메시지가 쭉 뿌려지고 흑인 젊은이들이 뜨거워져서 선거장으로 향했다는 게 Rosa sat so that Martin could walk. Martin walked so that Obama could run. Obama ran so that our children could fly.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로사 셋. 1955년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서요. 로사 파크라는 흑인 여자 집사님이요. 버스를 탔는데 백인들 앉는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로사 셋. 그랬더니 운전사가 이 껌둥아 너 뒤로 가서 앉아라. 흑인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는데 안 그러셨죠. 딱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로사 셋. 그래가지고 유죄 선고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1963년 8월 23일에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서 워싱턴 DC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평화 행진을 하셨어요. 마틴 walked. 행진을 했어요. 거기서 I have a dream 연설하시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그 연설 찾아보세요. 설교는 저렇게 해야지 되는데 볼 때마다 기가 죽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컹울컹하고 듣다 보면은요. Martin walked so that Obama could run. 오바마가 드디어 대통령에 출마한 거예요. He ran for presidency.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에 출마한 것은 오바마 ran so that our children could fly.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도록 하자. 물론 저건 흑인 사회에서 돌았던 선거 문구입니다만 여러분 저는 흑인도 아닌데 저 문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가 힘든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1세들의 역할이 뭘까? 로사 셋. 예, 가게 하시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진득하게 로사 셋, 1세 셋. 그래서 저 같은 1.5세가 가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행진할 수 있도록 so that 1.5세 could walk. 1.5세 walked so that 2세 could run. 그리고 그 후세대 가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날개짓하며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 거기에 우리 1세들의 책임이 있고 1세 교회의 책임이 있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So that our children could fly.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컨텍스트,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픔과 깨짐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불쌍함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우겠다라고 작정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1세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에서 귀한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 그 인물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